다녀왔어. 소개할게. 내 새로운 가족이야. 오늘부터 여기서 같이 살 테니까 당신도 받아들여. 현관문이 신경질적으로 열리고 흙발로 밀고 들어올 듯한 기세로 울려 퍼진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내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3년 전 중동의 해외 프로젝트에 발탁되었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간 뒤 제대로 된 연락조차 없었던 남편 지훈이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달콤하고 끈적한 향수를 풍기는 화려한 붉은 원피스 차림의 여자와 남편의 젊은 시절을 쏙 빼닮은 3살 남짓한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남편은 마치 갓 사온 애완동물이라도 자랑하듯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내뱉었다. 자신의 아내를 향해 내 연녀와 그 아이를 받아들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는 이 순간의 남편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그저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울며 기다리던 입맛에 맞게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몇 시간 뒤 이 밤 내가 보여줄 어떤 것들로 인해 그 자신의 인생이 뿌리째 붕괴하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후회를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말이다. 그날 저녁, 나는 주방에서 조용히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로 접어들어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도마 위로 경쾌하게 울리는 칼질 소리가 지나치게 넓은 거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1인분의 식사를 만드는 일에도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졌다. 그날로부터 벌써 3년, 남편 지우는 중동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책임자로 발탁되었다고 했다. 통신 환경도 나쁘고 위험한 곳이니 당신은 한국에 남아 기다려 달라는 그럴싸한 이유를 늘어놓으며 그는 서울을 떠났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짧은 메시지가 왔지만 그마저도 점차 끊겼고 생활비 입금만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날이었다. 그런 정적을 깬 것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차가운 금소금이었다. 어이 서연, 안에 있지? 듣기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거만한 목소리,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복도로 나간 내 시야에 뛰어든 것은 낯선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부자연스럽게 젊은 티를 낸 남편의 모습이었다. 여보,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놀라움의 말을 잃은 나를 코웃음치며 비웃은 그는 등 뒤에 숨어있던 인물들을 앞으로 밀어냈다. 소개하지. 유라, 그리고 내 아들 태민이야. 태민아, 자,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서연 씨 맞으시죠? 지훈,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유라라고 불린 여자는 나보다 한 바퀴, 아니 2바퀴는 어려 보였다. 지나치게 밝은 갈색 머리에 노출이 심한 명품 원피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숨이 막힐 듯 독한 플로럴 계열의 향수가 복도에 진동했다. 발밑에는 지훈의 눈매를 쏙 빼닮은 남자아이가 내 집을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며 쳐다보고 있었다. 나이는 아무리 봐도 3살 정도 되어 보였다. 아들이라니요. 내가 낳게 되묻자 지훈은 미안해하기는커녕 당당하게 가슴을 폈다. 그래, 나와 유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야. 귀엽지. 당신과 나 사이에는 결국 아이가 생기지 않았잖아. 내 핏줄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그 말은 과거 난임 치료로 심신이 모두 망가지고 그럼에도 우리 둘이서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서로를 위로했던 과거의 나를 정면으로 짓밟는 것이었다. 중동 프로젝트라는 건 거짓말이었군요. 지난 3년 동안 계속 이 사람과 듣기 거북한 소리 하지 마. 나는 일도 열심히 했고 유라와 태민이도 잘 돌봤어. 훌륭한 가장 아니냐. 애초에 이 집은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산 내 집이야. 내가 누구랑 살든 내 마음이라고. 지우는 그렇게 내뱉고는 구두를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유라도 실례할게요라며 가벼운 말투로 뒤따랐고 태민이는 이미 소파에 뛰어올라 신발을 신은 채로 방방 뛰고 있었다. 저기요, 아줌마.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차라도 좀 내와요. 아,
나는 따뜻한 홍차로 부탁해요. 태민이한테는 100% 사과 주스로 주시고요. 유라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 앉아 나를 향해 손을 팔랑팔랑 흔들었다. 지훈도 거기에 동조했다. 들었지? 당신은 계속 전업주부로 내가 먹여 살려줬잖아. 앞으로는 유라와 태민이 뒷바라지나 해. 가정부라고 생각하면 돼. 나처럼 관대한 남편에게 감사하라고. 나는 그저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고함을 지르지도 울고불고 매달리지도 않았다. 너무나도 짙은 침묵에 지우는 내가 충격을 받아 반항할 기력조차 잃고 자신의 압도적인 힘에 굴복한 것이라 단단히 착각한 모양이었다. 그는 만족스럽게 입꼬리를 올렸다. 알아들었으면 얼른 움직여. 맞아요. 오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특별히 환영해 줄게요. 나는 속으로 차갑게 미소 지었다.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내 손끝은 어떤 것에 닿아 있었다. 지우는 모르는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진실을 조사해냈고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를. 차를 내오기 전에 당신에게 줘야 할 게 있어요. 나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렇게 고하고 거실 안쪽에 있는 내 서재로 향했다. 드디어 내가 준비한 무대에 막이 오른다. 서재 서랍을 열고 나는 미리 준비해둔 투명 파일을 집어들었다. 손끝이 조금도 떨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나 자신조차 놀랄 정도였다. 3년 동안 수없이 흘렸던 눈물은 이미 말라붙었고 남은 것은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한 결의뿐이었다. 거실로 돌아오니 그곳은 이미 무법지대로 변해 있었다. 3살배기 태민이는 소파 쿠션을 바닥에 내던지고 신발신은 발로 짓밟고 있었고 유라는 제멋대로 주방 냉장고를 열어 고급 초콜릿을 꺼내 먹고 있었다. 지우는 심지어 내가 나를 위해 사둔 아끼는 수제 맥주를 캔째로 따서 목을 올리며 마셔대고 있었다. 아, 늦네. 아줌마, 방해되니까 비켜요. 초콜릿을 입에 잔뜩 넣은 채 유라가 불만스러운 듯 입을 삐죽거렸다. 나는 그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훈이 앉은 소파 앞 거실 테이블에 가져온 파일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게 뭐야? 차는 어쩌고?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리는 지훈의 앞으로 나는 파일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미끄러뜨리듯 내밀었다. 얇은 초록색 테두리가 쳐진 익숙한 양식, 이혼 신고서였다. 이미 내 칸은 서명과 도장까지 모두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다. 와, 용지의 제목을 본 순간 지우는 얼빠진 소리를 냈다. 옆에서 들여다본 유라가 눈을 동그랗게 뜬 직후 숨 넘어갈 듯 날카로운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아하하하, 대박, 저기요, 오빠. 이 아줌마 벌써 베끼든 모양인데요. 내가 좀 더 괴롭혀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시시하네. 유라의 조롱을 듣고 지훈도 퍼뜩 정신을 차린 듯 표정을 바꾸더니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뭐야, 상황 파악 한번 빠르네. 내가 돌아오니 네가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걸 금방 깨달은 건가? 역시 오랜 세월 내 눈치만 보고 살아온 보람이 있군. 지우는 이혼 신고서를 손가락으로 튕기며 나를 깔아보는 시선을 던졌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 내 발로 나가는 거니까 위자료 같은 건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 오히려 지난 3년 동안 내가 널 먹여 살려준 생활비를 다 토해내라고 하고 싶을 정도니까. 지훈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인 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상황은 대략 이런 모양이었다. 자신은 훌륭한 가장이자 능력자이며 나를 걷어먹여 살려주었다. 하지만 젊은 내연녀와 아이가 생겼으니 쓸모가 없어진 나를 쫓아내고 이 집에서 새로운 가족과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 내가 스스로 이혼 신고서를 내민 것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무조건 항복한 증거라는 것이다. 맞아요, 오빠. 유라가 콧소리를 내며 지훈의 팔에 찰싹 달라붙었다. 이 아줌마 계속 전업주부였잖아요. 이제 와서 길거리에 나앉으면 갈 데도 없을 텐데. 불쌍하니까 이 집 다락방 정도는 내줄 수 있어요.
다락방 창고로 쓰고 있죠? 거기 비우면 되겠네. 태민이 기저귀 갈기나 이 넓은 집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거 시키면 되잖아요. 숙식 제공되는 무보수 가정부. 좋은 아이디어죠. 유라는 마음씨도 참 곱네. 서연아, 들었어? 너같이 어디에서도 안 받아줄 중년 여자한테는 파격적인 조건이야. 유라한테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할 거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뒤섞이며 나를 철저히 깎아내리고 모욕하는 말들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보통의 아내라면 여기서 울부짖거나 아니면 분노로 이성을 잃고 그들에게 덤벼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저 가만히 있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마치 탈을 쓴 것처럼 무표정하게 그들을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다. 너무나도 섬뜩한 침묵에 장난치듯 떠들던 지훈과 유라의 웃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뭐야, 그 눈빛은. 불만 있으면 말해보든가. 지훈이 조금 불편한 기색으로 위압감을 주려 했다. 나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이혼 신고서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다. 불만 같은 건 없어. 위자료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잔말 말고 빨리 거기 서명하고 도장이나 찍어. 조용하고 싸늘하게 식은 내 목소리. 지우는 침하고 혀를 차더니 좋아. 나중에 후회하고 울며 매달려도 절대 안 도와줄 테니까. 라며 펜을 거칠게 쥐었다. 그리고 남편 란에 자신의 이름을 갈겨 쓰려고 펜촉을 내린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훈 씨, 서명하기 전에 지금 당신의 상황에 대해 딱 하나만 정정할 게 있는데. 내 말에 지훈의 손이 딱 멈췄다. 그는 의아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 보았다. 정정이라니 무슨 헛소리야. 당신 아까 이 집은 내 집이다라고 했지. 나는 천천히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난 3년 동안 그가 눈치채지 못했던 어떤 사실을 입에 올렸다. 당신 아까 이 집이 자기 집이라고 했잖아. 나의 고요한 물음에 지훈은 진심으로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당연하지. 내가 계약금 내고 내 월급으로 대출받아서 산 집이야. 평생 전업주부로 10원 한 장 안 벌어본 너한테 무슨 권리라도 있는 줄 알아? 그래, 5년 전 처음 분양받았을 때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나는 파일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이혼 신고서 옆에 나란히 놓았다. 그것은 등기소에서 떼어온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다. 이게 뭐야? 한자투성이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유라가 인상을 찌푸리는 옆에서 지우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글씨를 따라가며 인쇄된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그의 표정이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경악으로 물들었다. 소유자 윤서연.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이 집과 땅 명의가 전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데. 지훈의 고함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태민이가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고 유라는 오빠 집 아니었어? 라며 새액거리는 목소리를 냈다. 나는 어떤 감정도 섞지 않고 무미건조하게 사실을 알렸다. 2년 전이야. 우리 아빠 돌아가신 거 당신은 몰랐지. 그 말에 지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당연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나에게 온 연락을 모조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무시해 왔으니까. 아빠가 나한테 남겨주신 유산으로 이 집 남은 대출금 3억 원. 내가 전부 일시불로 상환했어. 그때 명의도 내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쳤고 세무사와 변호사에게도 상담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지. 웃기지 마. 내 집이라고 마음대로 그런 짓을. 마음대로라니. 나는 우아하게 고개를 갸웃거렸다. 몇 번이나 연락했잖아. 아빠가 위독하시니 제발 돌아와 달라고. 앞으로 집 문제에 대해서도 의논할 게 있다고. 그런데 당신은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전파도 안 터지고 바빠 죽겠으니 쓸데없는 일로 일일이 연락하지 말라고 매몰차게 끊었잖아. 지훈의 얼굴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순식간에 검붉게 물들어갔다. 자신이 절대적인 권력자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의 발밑이 소리를 내며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자, 잠깐만요. 분위기 파악을 못한 유라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집, 이 아줌마 거라는 거예요? 나 이런 꾀죄죄한 여자 집에 얹혀 사는 건 절대 싫어요. 오빠, 어떻게 좀 해봐요. 시끄러워. 좀 가만히 있어. 지우는 짜증이 솟구친 듯 유라에게 소리를 지르고는 다시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든 말든 원래는 내가 산 집이야.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 되는 거니까 이혼한다고 쳐도 나한테 이 집의 절반을 가질 권리가 있어. 아니, 애초에 내가 가장이니까 네가 얼른 나가면 끝날 문제야. 강한 척하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픽하고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공동재산. 그래, 평범한 부부라면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훈 씨,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재산으로 지불한 돈은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아. 즉, 이 집은 100% 내 개인 소유야. 그리고 당신 뭔가 근본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야, 뜸들이지 말고 똑바로 말해. 지우는 이를 뿌듯 깔며 위협하듯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그 뒤에서 불만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는 유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 3년 동안 한 번도 한국에 안 들어왔지. 계속 중동 사막에서 일만 했다고 했지. 그래. 나는 가족을 위해 위험한 해외에서 목숨 걸고 일했어. 그런데 나는 소파에 주스를 흘리며 장난을 치고 있는 남자아이를 가리켰다. 유라 씨 발밑에 있는 태민이 말이야. 아까 유라 씨가 3살이라고 했지? 그 순간 지훈 씨와 유라 씨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던데. 당신이 중동에 간 지만 3년. 태민이가 3살이라면 도대체 언제 어디서 임신한 아이인 걸까? 중동 사막에 삼신할미라도 다녀가셨나?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지훈의 동공이 지진을 일으켰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자신이 꾸며낸 3년간의 해외 파견이라는 거짓말과 3살배기 혼외자라는 사실. 그 결정적인 모순을 그는 지금 이 순간에야 비로소 정면으로 마주한 것이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인간의 방어 본능이란 참으로 끔찍한 것이다.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지훈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사과나 변명이 아니라 귀를 의심할 만큼 최악의 적반하장이었다. 아, 그래, 중동 같은데 안 갔어. 계속 강남 아파트에서 유라랑 태민이랑 같이 살았어. 그게 뭐 어쨌다고. 얼굴을 붉히며 벌떡 일어난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애초에 내가 거짓말까지 해가며 집을 나가야 했던 건 다 너 때문이잖아. 나 때문이라고. 그래,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넌 임신을 못했잖아. 나는 내 유전자를 남기고 싶었어. 남자로서 당연한 권리 아니야? 지훈의 그 말은 과거 난임 치료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울던 나에게 아이 따위 없어도 우리 둘이서 즐겁게 살면 된다며 다정하게 안아주던 과거의 그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었다. 아니, 그 다정함조차 지금 생각해보면 오직 자기 보신을 위한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지훈의 기세에 편승해 유라도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맞아요, 아줌마. 오빠가 항상 저한테 하소연했어요. 마누라가 여자로서 매력이 하나도 없어서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숨이 막힌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의 상처받은 마음을 사랑과 젊음으로 치유해 준 거라고요.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닌가요? 유라는 지훈의 팔에 찰싹 매달리며 보란 듯이 태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 오빠랑 만나자마자 바로 태민이 가졌어요. 역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금방 삼신할머니가 찾아오나 봐요. 그쵸, 오빠. 그래, 네 말이 맞아. 유라는 솔직하고 귀엽고 무엇보다 내 후계자를 낳아준 여자로서의 가치가 너와는 하늘과 땅 차이야. 지우는 나를 손가락질하며 냉혹한 눈으로 노려보았다. 잘 들어, 서연아. 아이도 못 낳고 새끼도 없는 중년 여자를 내가 그동안 먹여 살려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게 생각해. 지난 3년 동안도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 보내줬잖아. 나는 내 의무를 다했다고. 거실에 차갑고 역겨운 말들이 메아리 쳤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 가치가 없는 중년 여자, 평범한 여성이라면 여기서 허물어지듯 주저앉아 울거나 아니면 딱이라도 한 대 올려붙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도 침묵했다. 분노로 몸을 떨지도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탈을 쓴 것처럼 무표정하게 핏대를 세우는 두 사람을 응시할 뿐이었다. 나의 너무나도 기괴한 침묵에 지우는 다시 초조함을 느꼈다. 뭐야, 뭐라고 반박이라도 해보지. 전곡을 찔려서 말도 안 나오냐? 뭐 좋아. 진명이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낸 돈으로 산 집이니까 실질적인 주인은 나야. 지우는 테이블을 쾅치며 강압적으로 선언했다. 오늘부터 여기서 셋이서 산다. 너는 가정부로서 유라와 태민이 수발이나 들어. 태민이를 훌륭한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뒷바라지하는 게 아이를 못 낳은 내 마지막 역할이야. 그게 싫으면 당장 이혼신고서에 도장 찍고 맨몸으로 나가. 저도 찬성. 아줌마, 내일부터 아침밥은 한식으로 부탁해요. 천진난만한 척하며 잔인한 말을 던지는 유라. 그들은 완전히 자신들이 승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내가 경제력 없는 남편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여자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그렇구나. 당신이 지난 3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뼈저리게 잘 알겠어. 나는 아주 작게, 정말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공기가 아주 조금 변했다. 뭐라고? 지훈이 의심스러운 듯 미간을 좁혔다. 하지만 지훈 씨, 당신이 자기 입으로 3년 전부터 강남 아파트에서 유라 씨랑 살았다고 자백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덕분에 내가 준비한 이 서류가 무엇보다 강력한 의미를 가지게 됐거든. 나는 파일로 손을 뻗어 지금까지 꺼내지 않았던 세 번째 서류에 천천히 손가락을 얹었다. 그것은 지훈이 절대 알려지길 원치 않았을 치명적인 사실을 기록한 증명서였다. 내가 파일에서 조용히 꺼낸 세 번째 서류. 그것은 두꺼운 바인더에 철해진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불륜조사 보고서였다. 이게 다 뭐야? 서류의 표지를 본 순간 지훈의 안색이 변했다. 당신이 중동에 갔다고 핑계를 댄 3년 동안 당신이 어디서 누구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유라 씨의 아파트에 드나드는 사진은 물론이고 두 사람이 갔던 최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내역, 태민이의 위조된 출생신고서, 경위까지 전부다. 나의 무미건조한 설명에 지훈의 손이 잘게 떨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완벽하게 꾸며냈다고 믿었던 거짓말이 뿌리째 뒤집힌 공포. 하지만 그의 그 공포는 순식간에 검붉고 폭력적인 분노로 돌변했다. 웃기지 마. 몰래 뒤에서 날 캐고 다녔단 말이야. 이 음흉한 여자가. 지우는 짐승 같은 으르렁거림을 토해내며 내 손에서 보고서를 낚아채더니 힘주어 쫙쫙 찢어버렸다. 수많은 증거들이 처참한 종이 눈꽃이 되어 거실 바닥에 흩날렸다. 나아가 그는 핏발선 눈으로 내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주제 파악 좀 해. 일개 전업주부 주제에 나를 협박하려 들다니. 100년은 일러. 지훈의 입에서 침방울이 튀었다. 그 눈빛은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를 향한 것이 아니라 불구대천의 원수를 노려보는 듯한 광기를 띠고 있었다. 잘 들어. 탐정 흉내를 내봤자 소용없어. 난 오늘 아침에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도 우리 공동 계좌도
전부 정지시키는 절차를 밟았어. 너는 지금 당장 단돈 10원도 뽑을 수 없는 빈털털이란 말이야. 계좌를? 그래. 이 집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뭐해. 생활비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살 텐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조차 없는 주제에 나를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 지우는 승리감에 도취된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더욱 비열한 협박을 이어갔다. 나는 말이야. 우리 회사 차기 임원 후보야. 인맥도 있고 권력도 있어. 네가 나를 쫓아내려 한다면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헛소리를 퍼뜨리고 다닌다고 온 동네에 소문을 내주마. 그렇게 되면 너 따위는 이 동네에 발도 못 붙이게 될 거야. 사회적으로 널 매장하는 것쯤은 내겐 식은 죽먹기라고. 돈과 권력을 방패로 삼은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잔인한 선고. 그 압도적인 폭력 앞에 나는 벽에 기댄 채 스르륵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어머머, 불쌍한 아줌마. 조소 띈 얼굴로 유라가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이 마시던 유리잔의 얼음물을 바닥에 주저앉은 내 발밑을 향해 일부러 과장되게 왈칵 쏟아부었다. 어머,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그래도 차가운 물을 맞으니까 머리가 좀 식었죠. 오빠한테 대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태민아, 저런 비참한 패배자 아줌마 꼴은 보면 안 돼. 패배자 아줌마, 패배자. 세 살배기 태민이까지 엄마를 흉내내며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나를 손가락질하며 웃었다. 차가운 물에 양말이 젖어들고 나는 그들에게 내려다 보이고 있었다. 증거는 인멸당했고 계좌는 동결되었고 폭력으로 위협당하고 사회적인 매장까지 선고받았다. 평범한 주부라면 여기서 완전히 마음이 꺾여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 수밖에 없는 완벽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자, 얼른 그 이혼 신고서에 도장 찍고 맨몸으로 나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고 가정부가 되든가. 당장 선택해. 지훈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이혼 신고서를 주워들어 내 얼굴에 집어 던졌다. 승리에 도취된 남편과 비웃는 내연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차가운 바닥에 시선을 떨군 채 이번에도 깊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미동조차 하지 않는 나를 보고 지우는 내가 공포에 질려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된 것이라 확신했다. 야, 내 말 안 들려? 울고불고 매달려도 절대 안 봐줄 거니까. 지훈이 고함을 질렀다. 그들은 모르는 것이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그저 울면서 탐정을 고용해 증거만 모으고 있던 무력하고 어리석은 전업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좌를 정지시킨 것 정도로 내가 곤란해할 거라고 진심으로 믿는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울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내 얼굴을 보고 숨을 삼켰다. 그곳에 있던 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얼음처럼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미소였다. 지훈 씨, 당신은 아직 내 진짜 비밀을 모르는구나. 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지훈의 등줄기에 오싹한 소름이 돋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자신이 압도적인 우위에 서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는 금세 그 불안을 지워버리듯 코웃음을 쳤다. 비밀이라니. 센 척하는 것도 적당히 해. 너같이 세상 물정 모르는 전업주부한테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야? 설마 비상금이라도 모아둬서 유능한 변호사라도 선임할 생각인가? 지훈의 말에 동조하듯 유라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손뼉을 치며 웃었다. 어머, 아줌마 진짜 웃겨. 패배자의 개 짖는 소리라는 게 저런 건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어차피 허풍일 게 뻔하잖아요. 오빠 이런 기분 나쁜 여자 당장 끌어내버려요. 나 이 공간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두드러기 날 것 같아. 유라는 성큼성큼 내게 다가오더니 내 어깨를 퍽하고 강하게 밀쳤다. 나는 비틀거리는 것을 참아내며 반격하지도 마주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얼음처럼 차갑고 감정이 쏙 빠진 눈으로 유라를 내려다보았다. 그 너무나도 기괴한 침묵과 시선에 유라는 순간 헉하고
숨을 삼키며 겁먹은 듯 지훈의 등 뒤로 숨었다. 뭐 하는 짓이야? 발악하는 것도 꼴사납다. 지훈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다. 나는 말없이 바닥에 흩어진 불륜 조사 보고서 잔해 중 한 장을 주워 들었다. 이거 그냥 컬러 복사본이야. 뭐? 아무리 당신이 다혈질이고 폭력적이라지만 설마 내가 고생해서 모은 증거의 원본을 그대로 테이블 위에 올려둘 만큼 멍청하다고 생각했어? 원본과 사진 데이터는 모두 내 고문 변호사의 금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 그 말에 지훈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싹 가셨다. 나는 젖은 양말을 신은 채로 지훈의 정면에 서서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공동 계좌를 동결했다고 했지. 그 계좌에는 당신이 매달 보내던 생활비 잔액이 2천만 원 정도 쌓여 있었을 텐데. 아쉽게 됐네. 나 지난 3년 동안 그 계좌의 체크카드에는 손가락 하나 댄 적 없거든. 뭐라고? 그럼 넌 무슨 돈으로 생활한 건데 10원 한 장 안 벌었다며. 내가 언제 10원 한 장 안 버는 전업주부라고 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갸웃거렸다. 지훈의 얼굴에 명백한 초조함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3년 전 당신이 중동에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간 후 나는 이 집에 혼자 남겨졌어. 매일 울면서 당신의 무사 귀환을 기도했지. 하지만 2년 전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아빠가 내게 남겨주신 건 이 집의 대출금을 갚을 현금만이 아니야. 지훈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팼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네, 아버님. 확실히 다 쓰러져가는 작은 부동산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설마 그 알량한 회사를 물려받기라도 했다는 거냐? 웃기지도 않는군. 그런 영세 기업 따위 내가 다니는 대기업 발끝에도 못 미쳐. 지훈은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듯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확실히 떨리고 있었다. 있잖아, 지훈 씨. 아빠의 회사 태양홀딩스는 확실히 예전엔 작은 부동산이었어. 하지만 아빠 대에서 크게 성장했고 내가 대표이사 사장직을 물려받은 지난 2년 동안 서울 주요 도심의 굵직한 재개발 사업을 여러 개나 도맡아 할 정도로 컸어. 태양홀딩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지훈의 목소리에서 헉하는 기묘한 소리가 뱄다. 무리도 아니었다. 그가 다니는 대형 건설사, 대한건설이 현재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역세권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 지훈 자신이 차기 임원으로 승진하기 위한 발판으로 담당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의 최대 지주이자 가장 핵심적인 공동 출자자가 바로 태양홀딩스였으니까. 거짓말이지. 네가 그 태양홀딩스의 사장이라고. 지훈의 안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동공은 갈 곳을 잃었고 무릎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요, 오빠.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유라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홀딩스가 뭔데요? 이런 촌스러운 아줌마가 사장일 리가 없잖아요. 그냥 전업주부라면서요. 빨리 쫓아내버려요. 닥쳐. 지훈은 갑자기 핏발선 눈으로 유라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시끄러우니까 넌 좀 가만히 있어. 유라는 겁에 질려 태민이를 껴안고 방구석으로 뒷걸음질 쳤다. 지훈은 비오듯 식은땀을 흘리며 믿을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서연아, 너 계속 이 집에 있었잖아. 사장이라는 건 뻥이지. 요즘은 재택근무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대야. 게다가 당신이 지난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나를 걱정해서 전화 한 통이라도 제대로 걸었다면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 나의 차가운 말이 지훈의 가슴팍에 깊숙이 꽂혔다. 당신이 자랑하던 차기 임원 후보라는 직함. 그거 태양홀딩스와의 대형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절대 조건이었지. 만약 태양 측에서 담당자의 인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계약을 백지화하겠다고 통보하면 당신 회사에서 어떻게 될까? 자, 잠깐만. 서연아, 우리 좀 진정하고 대화로 풀자.
조금 전까지의 위압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지우는 애처로운 목소리를 내며 내게 매달리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딩동, 정막이 흐르는 거실에 현관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누구지? 이 시간에. 지훈이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다. 나는 오늘 밤들어 가장 깊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침 잘 됐네. 당신이 지금 처한 진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늘 밤 귀한 손님 한 분을 모셔뒀거든. 손님. 나는 절망에 굳어있는 지훈의 옆을 지나쳐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다.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윤 사장님. 그래, 문제의 그 머저리는 안에 있습니까? 그 낮고 엄격한 목소리를 들은 순간 거실에서 고개를 내민 지우는 하는 한심한 비명을 흘리며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가 회사에서 평생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리고 절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뜻밖의 인물이 밤의 어둠을 등지고 그곳에 서 있었던 것이다. 현관의 어둠 속에서 거실의 불빛 아래로 천천히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맞춤형 쓰리피스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한 백발의 노신사였다. 오랜만입니다, 윤 사장님.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까지 저를 부르시다니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저야말로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최 회장님. 아무래도 회장님께서 직접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셨으면 해서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지우는 그 노신사의 얼굴을 본 순간 마치 뱀 앞의 개구리처럼 목구멍 깊은 곳에서 쇳소리를 내며 흰자 위를 보일 지경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지훈이 다니는 업계 최고의 대형 건설사 대한건설의 정점에 군림하는 사나이 최 회장 본인이었으니까. 회장님. 어째서 우리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이런 저희 집에.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기듯 최 회장의 발밑으로 기어갔다. 하지만 최 회장은 그런 지훈을 더러운 벌레라도 보듯 냉혹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짚고 있던 고급 지팡이로 바닥을 탁 쳤다. 내놈 집이라니 착각도 유분수지. 지훈, 아니 박지훈. 이곳은 우리 회사에 사운을 건 재개발 사업의 최대 파트너인 태양홀딩스의 윤서연 사장님 자택이다. 너 같은 배은망덕한 멍청이가 함부로 흑발로 들이닥칠 곳이 아니란 말이다. 최 회장의 불호령이 넓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지우는 희익하고 짧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이건 뭔가 착오가, 제 아내가, 아니 서연이가 저를 모함하려고. 입 닥쳐라. 내 놈의 그 얄팍한 거짓말 따위는 이미 전부 조사가 끝났다. 최 회장은 차갑게 내뱉었다. 너는 지난 3년 동안 중동 프로젝트에 파견 나갔다고 회사에도 아내에게도 거짓말을 하고는 적당한 핑계로 출근을 게을리하며 내연녀의 집에 처박혀 있었다지. 게다가 그 내연녀의 생활비를 가당치도 않게 재개발 사업의 시찰 경비 명목으로 회사에 부정 청구했더군. 명백한 횡령이다. 횡령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건 정당한 경비로.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도 않다. 내가 윤 사장님으로부터 내 놈의 이중 생활에 대해 보고받았을 때 느낀 분노와 수치심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나. 우리 회사의 차기 임원 후보라는 놈이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거래처의 대표를 아이를 못 낳는 중년 여자라며 내다 버리려 했다니. 지우는 완전히 말문이 막힌 채 딱딱 치아를 부딪히며 떨기 시작했다. 자신이 그저 전업주부라고 굳게 믿고 깔보았던 아내가 사실은 자기 회사의 명운을 쥐고 있는 거대 기업의 대표였으며 심지어 자신의 횡령 사실까지 회장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 그가 쌓아 올렸던 허영의 성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인간이 딱 한 명 구석에 있었다. 저기요, 아까부터 도대체 뭐예요? 이 잘난 척하는 할아버지는 유라였다.
그녀는 태민이를 아는 채 일어서서 최 회장을 손가락질하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우리 오빠 괴롭히지 마요. 오빠는요, 차기 임원이라고요. 당신 같은 늙은이가 함부로 훈계할 상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줌마도 동네 할아버지 불러다 편이라도 만들었나 본데 오빠 회사에 싹 다 일러 바칠 테니까 각오해요. 그 순간 실내 온도가 영하로 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유라야. 제발 그만해. 제발 입 좀 다물어. 지훈이 눈물과 콧물로 얼굴을 엉망으로 만든 채 필사적으로 유라를 말리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유라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다. 뭐가요, 오빠. 이런 영감탱이 당장 쫓아내면 되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 건데 아줌마도 할아버지도 한꺼번에 묶어서 내쫓아요. 승리한 듯 쏘아붙이는 유라를 보며 최 회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깊은 한숨을 쉬었다. 박지훈, 넌 저런 지성의 조각조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천박한 여자를 위해 자신의 아내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전부를 내다 버린 거냐. 너무 애처로워서 구역질이 다 날 지경이군.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년이라. 어머? 멍청한 년이라니 나보고 한 소리야. 참나 웃겨 정말. 참나 웃겨 정말. 네 분마저 시작하는 두 사람을 싸늘하게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최 회장님, 이걸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전부 사실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태양홀딩스는 이토록 윤리의식이 결여된 인물을 중요한 프로젝트 책임자로 앉히는 대한건설 측과는 유감스럽게도 향후 거래를 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사장님, 최 회장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우리 회사의 수치스러운 자가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물론 박지훈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윤 사장님과의 계약을 백지화하는 우를 범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이, 들어와라. 최 회장이 현관을 향해 짧게 소리치자 이번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성 2명이 거실로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쥐어져 있었다. 지훈 씨, 당신의 문제는 이제 가정 내의 단순한 불륜 따위의 귀여운 수준이 아니야. 내가 차갑게 고하자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절망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지훈을 향해 어떤 무서운 서류를 들이밀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는 냉철한 사무 처리를 하는 기계처럼 어떠한 감정도 섞지 않고 지훈 앞에 섰다. 대한건설 법무팀입니다. 박지훈 씨에게 본서면을 통지합니다. 남성 중 한 명이 두꺼운 서류 뭉치에서 종이 한 장을 빼내어 바닥에 엎드린 지훈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곳에는 굵직한 명조체로 징계 해고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다. 징계 해고라니. 기다려 주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차기 임원 후보로서 회사를 위해 뼈 빠지게. 회사를 기만하고 경비를 횡령한 인간에게 임원 자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두 번째 서류입니다. 법무팀 직원이 다음에 내민 것은 손해배상 청구서였다. 당신이 지난 3년 동안 가공의 해외 출장비 및 교재비 명목으로 부정하게 회사에서 빼돌려 내연녀와의 생활비 및 유흥비로 충당한 금액, 그에 따른 지연 손해금과 회사 신용 실추에 대한 위약금을 합산하여 총 5억 원. 이번 달 말일까지 전액을 지정 계좌로 일시불 상환할 것을 청구합니다. 5억. 그 막대한 금액을 들은 순간 지훈의 눈은 크게 떠졌고 입에서는 쇳소리밖에 나오지 않았다. 기한 내에 상환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즉각 경찰의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입니다. 고소장이 수리되면 당신은 구속되어 실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 실형. 그 단어가 지훈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그런 큰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회장님, 최 회장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평생 일해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고와 경찰 고발만은 제발. 지우는 눈물과 콧물로 얼굴을 엉망으로 만든 채 최 회장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은 오물을 털어내듯 지팡이로 지훈의 손을 뿌리쳤다. 내 앞에서 2번 다시 입을 열지 마라. 너 같은 썩어빠진 인간을 고용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내 경영자 인생 최대의 오점이다. 윤 사장님,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법적인 절차는 우리 법무팀이 알아서 진행할 테니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회장님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받았습니다. 향후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하시지요. 내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자 최 회장은 안도한 듯 깊이 인사하고는 서둘러 현관을 빠져나갔다. 거실에 남은 것은 나와 법무팀 직원들, 그리고 완전히 인생이 끝장나 버린 지훈과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유라뿐이었다. 저기 오빠. 구석에서 태민이를 안고 있던 유라가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다가왔다. 해고라니 무슨 소리야? 회사 잘린 거야. 차기 임원도 아닌 거고. 지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라를 올려다보았다. 괜찮아, 유라야. 난 능력이 있으니까 금방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5억 원, 내가 너한테 줬던 생활비 남은 거 내 계좌에 저금해뒀지. 일단 그걸 상환해 보태자. 지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라의 코웃음이 울려 퍼졌다. 저금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 명품 가방이랑 화장품 사고 호스트바에서 다 써버렸는데 오빠가 내 돈은 전부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했잖아. 다 썼다고? 매달 1,000만 원 가까이는 줬을 텐데 대체 뭘. 오빠 같은 호라비 냄새나는 아저씨 상대해 줬는데 그 정도 대가는 당연한 거 아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사랑한다느니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었다느니 떠들어대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너무나도 냉혹하고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는 폭언. 그것이 유라의 본성이었다. 오빠가 엘리트의 부자니까 같이 있어준 건데 잘려서 5억 빚이나 지고 덤으로 감옥 갈지도 모르는 전과자 아저씨 따위 1mm도 가치 없어. 장난해? 내 인생까지 끌어들이지 마. 유라는 더러운 것을 피하듯 지훈에게서 휙 거리를 두더니 태민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집에 가자, 태민아. 이런 빈대 같은 남자 나부터 사양이야. 아줌마, 이만 갈 테니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 그렇게 뱉고 유라는 굽 높은 구두 소리를 내며 현관으로 향하려 했다. 지훈은 너무 큰 충격에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은 채 그저 멍하니 내연녀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다. 거기서 나의 조용하지만 절대 거역할 수 없는 차가운 목소리가 유라의 등 뒤에 꽂혔다. 왜요? 아직 불만 남았어요? 유라가 귀찮은 듯 뒤를 돌아보았다. 우리끼리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지. 유라 씨, 당신은 지난 3년 동안 지훈 씨가 회사에서 횡령한 돈이라는 걸 알면서 혹은 알았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걸 받아 탕진했어. 법무팀 분들, 그렇죠. 내가 시선을 돌리자 법무팀 직원이 냉철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지훈 씨의 부정 청구 입금처 중 일부는 이 여성분의 개인 계좌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로서는 부정수급의 공범 혹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이 여성분에게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송. 나를 고소하겠다고요? 유라의 얼굴에서 단번에 핏기가 가셨다. 그것만이 아니야. 나는 서재에서 가져온 투명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다. 지훈 씨한테는 이혼 신고서를 줬지만 유라 씨 당신한테는 이걸 줄게. 내가 내민 것은 위자료 청구서였다. 내 남편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심지어 내 집에 쳐들어와 나를 모함하고 모욕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당신 개인에게 1억 원을 청구합니다.
1억 장난해? 그런 돈 낼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난 속았다고. 이 남자가 총각이라고 거짓말. 거짓말 마. 당신 지훈 씨 폰에서 내 연락처를 수신겁으로 돌려놨잖아. 탐정 보고서에 당신이 마누라 전화 귀찮아서 차단해 버렸지롱. 하고 웃으면서 말하는 영상 데이터도 확실히 남아있어. 완전히 퇴로가 막힌 유라는 무릎이 꺾일 듯 주저앉았다. 어떡해. 이런 거 못 내. 파산 신청할 수밖에. 중얼거리며 패닉에 빠진 유라. 나는 그런 그녀를 내려다보며 그리고 줄곧 마음에 걸렸던 최대의 모순에 대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위자료도 횡령금 반환도 확실히 받아낼 거야.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게 있어. 나는 유라의 발밑에서 겁에 질려 울먹이고 있는 3살배기 남자아이 태민이를 바라보았다. 유라 씨, 당신 아까부터 지훈 씨를 버리고 혼자 도망치려고 하는데 정말 그 아이를 두고 가도 괜찮은 거야? 네? 유라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지훈도 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입을 벌렸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잖아. 태민이의 진짜 아빠가 누군지 여기서 확실히 밝혀볼까? 그 순간 유라의 얼굴이 송장처럼 파랗게 질렸다. 태민이의 진짜 아빠가 누군지 여기서 확실히 밝혀볼까? 나의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그 한마디가 거실에 떨어지는 순간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밀랍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잘게 떨기 시작했고 태민이를 아는 손에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아파, 엄마. 태민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보챘지만 유라는 그것을 알아차릴 여유조차 없어 보였다. 반면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지우는 내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 멍청하게 반쯤 입을 벌리고 있었다. 야, 서연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태민이는 나와 유라 사이의 아들이야. 내 눈매를 쏙 빼닮지 않았어. 그치, 유라야. 맞지. 지우는 매달리듯 유라를 쳐다보았다. 모든 것을 잃은 그에게 이제 젊은 내연녀와 자신 사이에 생긴 후계자 아들만이 유일하게 남은 자존심의 버팀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유라는 지훈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고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하이톤의 목소리로 소리쳤다. 맞아요. 당연하잖아요. 무슨 헛소리예요. 아줌마. 머리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태민이는 지훈 오빠 애라고요. 헛소리 하지 마요. 헛소리라.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지훈 씨, 당신 방금 전 스스로 말했지. 3년 전부터 강남 아파트에서 유라 씨랑 살았다고. 그래, 말했지. 그게 뭐. 그리고 유라 씨, 당신도 아까 태민이가 3살이라고 했지. 지훈 씨, 당신의 그 우수한 두뇌로 조금만 계산을 해보지 않을래? 나는 벽에 걸린 달력을 가리켰다. 당신이 중동 프로젝트라는 핑계를 대고 이 집을 나간 게 딱 3년 전 10월이야. 그리고 지금 태민이는 이미 만 3살이 넘어서 2발로 뛰어다니고 말도 제법 하고 있네. 아이가 태어나려면 뱃속에서 약 10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야. 지훈의 목구멍에서 얼빠진 소리가 새어나왔다. 비로소 그 자신의 말과 눈앞의 사실 사이에 존재하는 치명적인 모순을 깨달은 것이다. 만약 태민이가 진짜 당신 아들이라면 당신이 집을 나간 3년 전 시점에 이미 태어나 있어야 계산이 맞아. 하지만 당신은 유라 씨와 만나자마자 아이가 생겼다고 했지. 유라 씨, 태민이의 진짜 나이는 도대체 몇 살이야? 3살. 하나만 조금 발육이 빠른 것뿐이에요. 조산이기도 했고. 유라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래, 그럼 당신들이 사귀기 시작한 건 지훈 씨가 집을 나가기 훨씬 전, 태민이가 태어나기 10개월도 더 전이라는 얘기가 되네. 지훈 씨, 당신 4년 전부터 유라 씨랑 사귀고 있었어? 아니, 내가 유라를 만난 건 집을 나가기 3개월 전이야. 호스트바 근처. 거기까지 말하고 지우는 퍼뜩 입을 다물었다.
그의 안색이 이번에는 흑빛으로 변해갔다. 만난 지 3개월 만에 임신했다 치더라도 출산까지는 10개월이 더 걸려. 그런데도 태민이는 벌써 3살이야. 지훈 씨,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유라야.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내연녀의 이름을 불렀다. 자신이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쳤던 여자를 향한 의구심이 급속도로 확신으로 변해갔다. 태민이는 진짜 내 아이가 맞는 거냐? 당연히 오빠애지. 나를 의심하는 거야. 너무해. 유라는 적반하장으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애초에 애들 크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 조금 계산이 안 맞는다고 내 바람을 의심하다니 최악이야. 아줌마, 당신이 이상한 소리 불어넣으니까 지훈 오빠가 이상해진 거잖아. 유라의 히스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녀의 초조함과 거짓말이 선명하게 드러날 뿐이었다. 바람이라. 나는 바닥에 흩어진 탐정조사 보고서 복사본을 구두 끝으로 툭툭 쳤다. 이 보고서에는 말이야, 지훈 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유라 씨의 교우 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적혀 있어. 당신이 지훈 씨가 횡령한 돈으로 호스트바에 출근 도장을 찍었다는 건 아까 본인 입으로도 말했지만 그 중에서도 당신과 아주 친밀한 관계인 젊은 호스트 민준이라는 남자, 유라의 숨이 턱 멈췄다. 일주일에 3번은 그 남자를 당신 아파트로 불러들였지. 물론 지훈 씨가 회사에 가 있는 낮 시간에 말이야. 그리고 유라 씨, 그 호스트 남자 태민이랑 아주 붕어빵이라던데. 아니야. 유라는 뒷걸음질 치며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니까. 뭐가 아니라는 거야. 당신이 지훈 씨를 호구 물주로 이용했을 뿐 태민이의 진짜 아빠는 그 호스트라는 사실을. 그만해. 더 이상 말하지 마. 유라가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다. 그 태도야말로 내 말이 전부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지훈은 마치 혼이 빠져나간 허물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회사를 배신하면서까지 손에 넣은 새로운 가족. 그 모든 것이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진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나는 딴 놈 새끼를 키우겠다고 5억이나 횡령을. 지훈의 헛소리 같은 중얼거림이 적막한 거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황 증거와 탐정의 추측에 불과하지. 나는 냉혹한 목소리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두 사람에게 최후 통첩을 내밀었다. 정말 태민이가 지훈 씨의 아이인지 아닌지 그걸 증명할 확실한 방법을 나는 이미 준비해뒀어. 내 말에 지훈과 유라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내려질 진짜 지옥에 완전히 겁먹어 있었다. 확실한 방법이라니. 그게 뭔데? 지훈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갈라진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나는 손에 든 투명 파일에서 오늘 밤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될 4번째 서류를 천천히 뽑아냈다. 그것은 엄중하게 밀봉된 한 장의 감정서였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탐정에게 의뢰한 건 당신들의 불륜 증거 수집만이 아니야. 태민이의 출생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게 했지. 출생을. 유라 씨가 낮에 태민이를 데리고 자주 가는 공원이 있지. 탐정이 거기서 태민이가 떨어뜨린 모자에서 머리카락을 채취했어. 그리고 당신 아파트에 뻔질나게 드나드는 그 호스트 남자가 길거리에 버린 담배꽁초도 그 말을 들은 순간 유라가 히익 하고 짧은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다. 나는 어떠한 감정도 섞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사실만을 고했다. 그 2개의 검체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 DNA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가 바로 이거야. 나는 감정서를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지훈은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종이를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그리고 그곳에 인쇄된 숫자를 본 순간 그의 목구멍에서 아 하는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호스트 남성과 태민이의 친자 확률은 99.9%. 지훈 씨, 태민이는 당신의 핏줄을 이은 후계자 따위가 아니야. 당신 돈으로 먹여 살리던 젊은 제비의 아이야. 거짓말, 거짓말이야. 아, 지훈은 감정서를 구겨쥐고 바닥에 머리를 대시며 절규했다. 그에게 있어 태민은 자신의 남자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를 배신하고 회사를 속여가며 5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해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자신의 피를 나눈 새로운 가족. 그 모든 것이 내연녀가 꾸며낸 얄팍한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유라 이년아, 날 속인 거였어? 내 애라고 속이면서 평생 날 물주로 삼아먹으려고? 지우는 핏발선 눈으로 벌떡 일어나 악귀 같은 형상으로 유라에게 덤벼들려 했다. 하지만 동석해 있던 법무팀 직원들이 재빨리 지훈의 어깨를 짓누르며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놔, 2년 죽여버릴 거야. 내 인생 내놔. 진정하십시오. 여기서 죄를 더 추가하실 작정입니까? 법무팀 직원에게 제압당한 채 지우는 바닥에 눈물과 침을 흘리며 악을 썼다.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유라는 겁을 먹기는커녕 돌연 픽 하고 코웃음을 쳤다. 아, 들켜버렸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유라는 태민이를 등 뒤로 숨기며 바닥에 엎어진 지훈을 내려다보곤 믿을 수 없는 폭언을 내뱉기 시작했다. 그래, 태민이는 민준이 오빠 애야. 당연한 거 아냐? 너같이 호라비 냄새나는 늑다리 아저씨 유전자 따위 내 자식한테 남기고 싶지도 않았다고. 애초에 네가 혼자 눈매 닮았다느니 뭐니 하면서 착각하고 좋아한 거잖아. 난 속으로 역겨워 죽겠는데도 꾹 참고 장단 맞춰준 거라고. 돈이 있으니까 적당히 치켜 세워주면 얼마든지 갖다 바치는 편리한 ATM이었으니까. 유라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은 지훈의 인격을 뿌리째 부정하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추악한 본심이었다. 너랑 밤에 있었던 일, 맨날 민준이 오빠랑 낄낄거리면서 술안주로 씹었어. 진짜 토 나오는 늙은이였다고. 근데 이젠 잘려서 알거지라며. 그럼 질척대지 말고 떨어져. 위자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낼 돈 단돈 10원도 없으니까 알아서 해. 완전히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내연녀. 지우는 너무 큰 충격에 반박조차 하지 못한 채 신음만 흘리며 바닥을 긁을 수밖에 없었다. 생지옥이었다. 자신의 욕망과 오만으로 주변을 상처 입힌 남자가 마지막에 가장 믿었던 인간에게 배신당해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순간이었다. 평범한 인간이라면 이 참상에서 눈을 돌리고 싶어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도 깊은 침묵을 유지한 채 싸늘한 시선으로 유라를 주시하고 있었다. 뭐예요, 아줌마. 당신도 나 비웃으려면 비웃어요. 하지만 난 아직 젊고 예쁘니까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민준이 오빠도 날 위해서 어떻게든 해줄 테니까. 유라는 명품백을 어깨에 걸치고 도망치듯 현관으로 향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등을 향해 조용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말을 던졌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 호스트 남자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태민이랑 같이 널 구해줄 거라고 진짜로 믿는 거야? 내 물음에 유라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다 당연하죠. 오빠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했어. 당신 남편 같은 쓸모없는 쓰레기랑은 다르다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남자한테 전화해봐. 나는 팔짱을 끼고 얼음 같은 미소를 지었다. 지금부터 내가 해줄 그 남자에 대한 진실을 듣고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면 말이지. 그 말에 유라의 얼굴에 다시 짙은 동요가 스쳤다. 내가 쥐고 있는 그녀조차 모르는 또 하나의 사실. 그것이 밝혀질 때 유라의 얄팍한 자신감은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다. 뭐야, 이제 와서 겁주려고 해봤자 소용없어. 유라는 떨리는 손끝으로 스마트폰을 꽉 쥐며 필사적으로 강한 척했지만 그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오빠는 나만 사랑해. 당신 같은 사랑받지 못한 돈 많은 아줌마는 평생 모르겠지만 우린 마음으로 이어진 사이라고. 당장 오빠 불러서 당신들 싹 다 쫓아내 줄 거야. 유라는 그렇게 내뱉고는 스피커폰 모드로 그 민준이라는 호스트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루루루 적막한 거실에 건조한 연결음이 울려 퍼졌다. 바닥에 널브러진 지훈도 그 소리를 저주스러운 것을 보듯 노려보고 있었다. 아, 민준 오빠? 나야, 유라. 당장 이리 좀 와줘. 이상한 아줌마가 나한테 시비 걸어서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하지만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유라가 기대했던 달콤한 속삭임이 아니었다. 아, 유라야. 미안한데 이제 나한테 전화 좀 하지 말아줄래? 낮고 지독히도 냉랭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오빠. 나야. 태민이 아빠잖아. 아, 제발 좀. 그건 네가 혼자 우기는 거고. 난 내 애인지 아닌지도 관심 없어. 그보다 너 나한테 갖다 바친 돈, 그거 다 횡령한 돈이라며. 그걸 오빠가 어떻게. 아까 진짜 무서운 양복 입은 사람들이 가게로 찾아와서 너랑 계속 엮이면 내 호스트 생활도 인생도 끝장내 버린다고 하더라고. 야, 네가 그렇게 위험한 일에 얽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미안하지만 나 가게도 그만둘 거고 번호도 바꿀 거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잘 가라. ATM. 뚝. 무자비한 전자음과 함께 통화가 끊어졌다. 유라의 팔에서 힘이 빠지며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거짓말이야. 민준 오빠까지 날 버리다니. ATM. 후후. 당신도 지훈 씨를 그렇게 불렀지만 당신 자신도 그 남자에게는 그저 편리한 돈줄일 뿐이었다는 얘기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선 유라를 내려다보았다. 그 남자를 찾아간 건 우리 회사 법무팀 직원이야. 물론 그에게도 확실히 진실을 전해뒀지. 당신이 지훈 씨에게서 뜯어낸 돈을 그에게 바쳤다는 것. 그 돈이 횡령으로 인한 범죄 수익이며 그 역시 공범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영리한 남자네.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널 버렸으니까. 너무해. 너무 잔인해. 나는 그저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유라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려 오열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기적인 눈물에 동정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없었다. 한편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지우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하아, 꼴 좋다. 유라, 너도 버림받았구나. 나랑 똑같아. 전부 잃고 외톨이가 된 거야. 닥쳐.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어설프게 횡령 같은 거나 하니까. 네가 좀 더 철저하게 숨겼으면 난 지금쯤 민준 오빠랑. 너야말로 나를 속이고 남의 새끼를 떠넘겨. 이 도둑고양이 같은 년이. 한때는 사랑을 맹세하며 함께 나를 모욕했던 두 사람이 지금은 서로를 헐뜯고 추악하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고 애처로웠다. 지훈 씨, 유라 씨. 싸움은 경찰서에 가서 실컷들 하세요. 나는 법무팀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곤 벌벌 떠는 두 사람을 향해 최후 통첩을 고했다. 박지훈 씨에 대한 5억 원 반환 및 형사 고소 수리, 그리고 윤서연 사장님에 대한 위자료 청구.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라 씨, 당신에 대해서도 부당 이득 반환과 위자료, 나아가 친자 확인을 둘러싼 허위 사실, 유포 등 법적으로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우는 완전히 혼이 빠져나간 얼굴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유라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기만 했다. 서연아, 제발 기다려줘.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지훈이 마지막으로 매달리듯 애절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우리가 잘못했어. 전부 인정할게.
그러니까 그 가정부 얘기 있잖아. 그거라도 좋아. 이 집에 있게 해줘. 청소든 뭐든 다 할 테니까. 살 곳만은 빼앗지 말아줘. 어머, 지훈 씨. 아까까지만 해도 내 집이라고 떵떵거리던 게 누구였더라. 나는 한 걸음 그들에게 다가가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안심해. 당신들이 당장 길바닥에 나앉지 않도록 내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두었어. 정말이야? 역시 넌 착해. 지훈의 눈에 비굴한 희망의 빛이 깃들었다. 하지만 그 빛은 나의 다음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집세는 한 푼도 필요 없어. 그 대신 당신들이 평생 동안 저지른 죄를 갚기 위해 일해야 하는 곳이야. 지훈 씨, 당신이 지난 3년 동안 우리 아빠의 회사를 다 쓰러져가는 작은 부동산이라고 얕봤지만 그 회사가 지금 어떤 특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려줄까? 내가 고한 새로운 거처의 정체. 그것을 들은 순간 지훈과 유라의 얼굴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완전히 사라졌다. 무슨 소리야?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나는 바닥에 기어있는 그를 내려다본 채 천천히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듯 말하기 시작했다. 아빠가 남긴 태양 홀딩스에는 말이야. 부동산 부문이면에 또 하나의 사업이 있어. 법적인 문제나 거액의 부채를 안고 사회적으로 있을 곳을 잃은 인간들을 수용하는 갱생 숙박시설, 통칭 태양 재활센터야. 갱생 숙박시설. 듣기엔 좋지만 실상은 조금 달라. 그곳에 들어간 인간들은 우선 그날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철저하게 노동에 시달리게 돼. 업무 내용은 하수도 청소나 산업 폐기물 수작업 분리수거, 아니면 깊은 산속에서의 가혹한 토목공사. 휴일 따윈 존재하지 않아. 스마트폰은 압수, 외부와의 접촉은 일절 차단되고 벌어들인 돈의 구할은 부채 상환으로 강제 징수돼.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파랗게 질려갔다. 엘리트로서 대형 건설사의 쾌적한 사무실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그에게 그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굴욕적인 환경이었다. 그런 곳에 나를 쳐넣을 작정이야. 서연아, 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잔인해? 어느 입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걸까? 나는 차갑게 말을 잘랐다. 당신은 3년 동안 나를 속이고 내연녀와 호의호식했고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비웃었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남의 아이를 내게 떠넘기려 했지. 지금의 당신에겐 평범한 삶을 누릴 자격이 단 1mm도 없어. 아줌마, 나는 상관없잖아요. 난 그냥 오빠가 꼬드겨서. 유라가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나는 그녀에게도 가차없이 현실을 들이밀었다. 유라 씨, 당신도 마찬가지야. 1억 원의 위자료와 횡령금의 공범으로서의 반환 청구. 지금 당신이 낼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렇다면 당신이 기댈 곳도 이제 거기밖에 없어. 태민이에 대해서는 이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적절한 보육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뒀어. 당신 같은 엄마 밑에 있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게 자랄 거야. 태민이까지 뺏겠다고? 이 악마, 독종. 유라가 발작하듯 바닥을 쳤지만 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밤 그들을 이곳에 불러들인 가장 결정적인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다. 지훈 씨, 당신은 자기 힘으로 차기 임원 후보까지 올랐다고 생각했지. 태양홀딩스가 대한건설의 최대 주주가 된 건 정확히 3년 전의 일이야. 당신이 중동에 간다고 뻥을 치고 집을 나간 바로 그 다음 달의 말이지. 지훈이 눈을 번쩍 떴다. 사실 당신의 그간의 승진도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발탁된 것도 전부 내가 최 회장님께 부탁해서 판을 깔아준 거야. 뭐라고? 그럼 내 실력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 당신이 어디까지 오만해지고 어디까지 더러운 돈에 손을 대고 어디까지 나를 배신할지 난 그 모든 걸 높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당신이 고급차를 사고
내연녀랑 해외여행을 가고 명품을 사들였던 그 돈도 사실은 우리 회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둔 회계상의 구멍에서 흘러나간 거라고. 지훈의 목구멍에서 히익 하는 건조한 소리가 있다. 자신의 성공이라 굳게 믿었던 모든 것이 자신을 증오하고 있을 아내가 던져준 미끼였다니. 그는 자신이 호랑이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서연이라는 주인의 울타리 안에서 살찌워지던 가축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왜 그렇게 복잡한 짓을 한 거야? 싫으면 3년 전에 그냥 이혼하면 됐잖아. 그걸론 내 직성이 안 풀리니까 나는 처음으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눈동자 깊은 곳에 3년간 억눌러왔던 증오가 불꽃처럼 일렁였다. 어설프게 이혼해서 당신이 퇴직금을 챙겨 내연녀랑 도망치는 꼴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 당신이 손에 넣었다고 착각한 모든 것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형태로 나락으로 처박아주고 싶었어. 3년 전 당신이 현관을 나서며 속으로 나를 비웃었던 바로 그 순간에 난 결심했어. 당신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지우는 덜덜 떨며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을 길들이고 있다고 착각해왔는지를 비로소 이해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일격이었다. 지훈 씨, 당신 본가 부모님에 대해서 한 가지 잊은 거 없어? 아버님, 어머님 두 분께는 지난주에 내가 전부 말씀드렸어. 횡령건, 혼외자건, 그리고 나에 대한 당신의 만행들까지. 아버님은 격노하시며 당신과 호적을 파겠다고 하셨어. 그리고 이 갱생시설 입소에 대해서도 보증인으로서 흔쾌히 서명해 주셨지. 지훈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유일한 도피처였던 본가마저 이미 나에 의해 철저하게 막혀 있었던 것이다. 자, 수단은 이쯤 할까? 법무팀 분들 부탁드립니다. 나의 신호의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반항할 기력조차 잃은 지훈과 울부짖는 유라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켰다. 싫어, 놔.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다시 시작하자. 아줌마, 살려줘. 1억 무조건 갚을게. 밤일이라도 해서 갚을 테니까 그런 무서운 곳엔 보내지 마. 두 사람의 비참한 비명이 밤의 거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현관으로 질질 끌려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그저 차갑게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들이 끌려간 후에 정막 속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통화의 상대야말로 지난 3년에 걸친 복수를 완결짓기 위한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 여보세요. 네, 아버님.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들에게 현실을 마주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전화를 끊자 숨죽인 거실에는 질질 끌려나가려 발버둥 치는 지훈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서연아,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누가 또 온다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공포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아무 대답 없이 거실의 대형 모니터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지훈 씨, 당신이 지난 3년 동안 가짜 중동 파견 핑계를 대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동안 나와 함께 이 집을 지켜준 분이 계셔. 당신의 추악한 민낯을 모두 알게 되시고 내게 모든 것을 맡기신 분이.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모니터에 비친 것은 병원 침대에 야윈 모습으로 누워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아, 아버지. 지훈이 경악했다. 영상 속에 있는 사람은 반년 전 지훈이 일이 바쁘다며 면회마저 거부하고 전화조차 받지 않았던 그의 아버지, 즉 나의 시아버지였다. 지훈아, 이슬어, 네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며느리에게 모든 민낯이 까발려진 뒤겠지. 영상 속의 시아버지는 숨을 몰아쉬면서도 매서운 눈빛으로 화면 너머의 아들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너는 옛날부터 허영심이 많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고도 남을 놈이었다. 며느리에게서 네가 회사를 속이고 딴 살림까지 차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내 자식 농사가 철저히 실패했음을 죽고 싶을 만큼 뼈저리게 후회했다. 아버지, 언제 서연이는 내 배신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나와 내애미의 병수발을 들며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다. 네가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명절에도 내 마지막 생일에도 지훈아, 너에게는 이제 내 아들로서의 자격도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없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그제껏 악을 쓰며 발버둥치던 지훈이 마치 가위에라도 눌린 듯 굳어버렸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영상 속에서 오늘 밤의 결정적인 최후 통첩을 고했다. 나는 죽기 직전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고쳤었다. 내 전 재산, 그리고 내가 소유한 본가의 토지와 건물은 모두 며느리 서연이에게 상속한다. 지훈이, 너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제 박씨 가문의 인간이 아니다. 영원히 작별이다. 이 호로자식아.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모니터가 까맣게 꺼졌다. 거실은 무덤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지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고 자신이에게 돌아올 줄 알았던 막대한 유산마저 빼앗겼다는 사실에 대한 추악한 절망의 눈물이었다. 지훈 씨, 이게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어떤 것이야. 나는 시아버지로부터 정식으로 위임받은 유언 집행 통지서를 내밀었다. 영원히 이별하기 전에 알려주는 건데 당신은 본가 땅도 장차 물려받을 유산도 전부 잃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가장 믿었던 부모님의 사랑까지도. 지금의 당신은 껍데기뿐인 박지훈, 알맹이는 그저 빚에 허덕이는 전과자일 뿐이야. 지훈은 모니터를 향해 짐승처럼 절규했다. 자신이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부모에게 가장 사랑받고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는 사실. 그 팩트는 자존심 높은 지훈에게 그 무엇보다 깊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되어 심장에 새겨졌다. 아줌마, 오빠네 부모님 재산까지 뺏어가는 건 너무하잖아. 나도 태민이 키워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옆에서 지켜보던 유라가 자기 몫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히스테릭하게 대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고 냉정하게 내뱉었다. 유라 씨, 아까도 말했지. 태민이는 훌륭한 아동시설에서 책임지고 키워줄 거야. 당신은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엄마는 재활센터에서 훌륭하게 죗값을 치렀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뼈 빠지게 흙구덩이에서 구르며 일이나 해. 싫어. 그런 곳엔 절대 안 가. 유라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법무팀 직원들이 이번에야말로 가차없이 두 사람의 양팔을 틀어쥐고 현관 밖으로 질질 끌어냈다. 서연아, 제발 기다려.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내가 사랑하는 건 너 하나뿐이야. 진짜야. 제발 믿어줘. 아줌마, 살려줘요. 나 아직 젊은데 이런 곳에서 인생 끝낼 순 없다고. 싫어. 밤의 주택가에 두 사람의 흉측한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다. 이내 무거운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며 거실에는 다시금 원래의 고요가 찾아왔다. 나는 홀로 넓은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았다. 눈시울을 타고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3년 동안 오직 혼자서 버티고 싸워내며 마침내 아빠와 시아버지에게 이제 끝났어요 라고 보고할 수 있게 된 안도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다. 그러나 내게는 아직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약속이 남아 있었다. 폭풍 같았던 밤이 지나가고 내 인생에서 박지훈이라는 불순물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한 달 후 서울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에 위치한 태양홀딩스 산하 갱생시설 태양재활센터의 작업 현장.
야, 손 멈추지 마. 44번,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옮겨. 관리원의 윽박 지르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진흙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사내가 무거운 폐기물 포대를 짊어지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한때 최고급 정장을 빼입고 대형 건설사의 엘리트로서 부하 직원들에게 호통을 치던 지훈의 모습은 그곳에서 먼지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헉, 헉, 젠장,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지훈의 손은 익숙하지 않은 중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이고 까져 있었으며 손톱 밑에는 새카만 흙대가 끼어 있었다. 허리의 통증은 한계를 넘어섰고 목은 바싹 말라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의식이 아득해질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휴식은 허락되지 않았다. 여기서 번 임금의 대부분은 회사에 갚아야 할 횡령액 상환과 내게 지불할 위자료, 그리고 법적 수속 비용 명목으로 강제로 징수되는 시스템이었다. 오빠, 아직 안 끝났어? 나 손가락이 끊어질 것 같아. 조금 떨어진 쓰레기 더미 분리수거장에서 악을 쓰며 일하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유라였다. 자랑거리였던 밝은 갈색 머리는 푸석푸석하게 상해 있었고 화려했던 네일아트는 다 벗겨진 채 손끝에서는 썩은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다. 거울을 볼 여유도 화장할 시간도 없는 그녀의 얼굴은 한 달 새 놀라울 정도로 폭삭 늙어 있었다. 시끄러워. 네가 제비 새끼한테 돈만 안 갖다 바쳤어도 내가 이렇게 오빠가 진작에 안 들키고 더 빼돌렸으면 됐잖아. 이 무능한 인간아. 두 사람은 진흙구덩이 속에서 지금도 서로를 헐뜯으며 추악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의 입소자들은 그런 두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곳에 오는 인간들은 모두 각자의 죗값을 치르느라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다. 과거의 직함도 젊음도 이곳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어이, 44번.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데 네 전처 아니냐? 휴게실의 낡은 텔레비전에 세련된 정장을 입고 기자회견에 임하는 나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태양홀딩스 역세권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윤서연 대표 취임 자막에는 내 이름이 자랑스럽게 반짝이고 있었다. 아, 지우는 화면 속의 나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곳에 있는 것은 그가 가정부나 해라라며 깔보던 무력한 여자가 아니었다. 수천억 원대 프로젝트를 지휘하며 정재계의 이목을 끄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다. 서연아, 아름답다. 저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은 원래 나였는데 지우는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보석을 자기 손으로 시궁창에 내다 버렸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내가 베풀어 주었던 사랑도 직위도 모두 그의 실력이 아니라 내 자비였다는 것을. 그 자비르싱에 이른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평생을 바쳐도 갚을 수 없는 부채와 흙탕물에 뒹구는 절망적인 일상뿐이었다. 한편 나는 그 무렵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흔들리고 있었다. 향하는 곳은 과거의 시댁이었다. 아버님, 약속대로 지켰어요. 나는 가방 속의 고이품은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의 사진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지훈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 그것이 복수의 목적이긴 했지만 내 진정한 마지막 약속은 그 너머에 있었다. 본가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지훈의 어머니이자 나의 전 시어머니가 홀로 정원을 손질하고 계셨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들을 호적에서 파낸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지만 나를 발견하자마자 꽃이 피어나는 듯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다. 어머, 서연아, 잘 왔어. 어머님,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그럼 덕분에 잘 지내지. 그의 소식 들었어. 그런 험한 곳에서 자기 죄를 마주하고 있다지. 그걸로 된 거야, 서연아. 네가 자책할 필요는 티끌만큼도 없단다. 시어머니는 내 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셨다. 지우는 제 부모조차 버리려 했지만 나는 그를 대신해 마지막까지 이 어머니를 지켜내기로 결심했었다.
그것이 돌아가신 시아버지와의 약속이었다. 어머님, 이 집 리모델링 하려고요. 우리 둘이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게요. 그리고 그 아이, 태민이도 가끔 같이 보러 가시지 않을래요? 내 말에 시어머니의 주름진 눈가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훈과 유라는 잃어버린 것들의 크기를 실감하며 평생 후회 속에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빼앗긴 3년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해질녘의 노을빛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려는 도시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내 인생의 제2막은 지금 최고의 형태로 막을 올린 것이다. 계절이 돌아 창밖으로는 만개한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 지옥 같았던 밤으로부터 1년, 내 주변에는 과거의 삭막함과는 다른 평온하고 따뜻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 나는 오늘 한 아동 보육시설을 방문했다. 손에는 선물용 그림책과 간식, 그리고 봄 느낌이 물씬 나는 화사한 외투가 담긴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아, 서연 아줌마다. 운동장을 뛰어놀던 작은 남자아이가 나를 발견하자마자 한박 웃음을 지으며 달려왔다. 태민이었다. 1년 전에 비해 체격도 훨씬 다부져졌고 말도 제법 또박또박하게 할 줄 알게 되었다. 안녕, 태민아. 오늘도 씩씩하네. 나는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고 미소 지었다. 태민이는 유라라는 여자와 이름 모를 호스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다. 내 남편을 배신하게 만들고 나를 모욕하기 위해 이용되었던 얄미운 내연녀의 핏줄. 보통이라면 얼굴조차 보기 싫어야 정상이었지만 그날 밤 울부짖는 유라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의 겁먹은 눈망울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아이에겐 죄가 없다. 그저 자신을 사랑해줄 부모를 찾고 있었을 뿐이다. 이거 선물이야. 태민이 할머니가 잘 전해달라고 하셨어. 와,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같이 안 오셨어요? 응, 오늘은 허리가 조금 아프시대. 그래도 다음번엔 다 같이 산책 가자고 약속하셨어. 나는 태민이의 보드라운 머리카락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사실 나는 지난 1년간 태민이의 법적 후원자로서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꾸준히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훈의 친모인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당혹스러워 하셨지만 지금은 태민이를 친손자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애지중지하며 정기적으로 면회를 오신다. 핏줄이라는 건 어쩌면 큰 의미가 없는 건지도 모른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이 아이를 통해 배우고 있었다. 문득 내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비서인 김 팀장이 보낸 업무 연락이었다. 메시지 끝에는 그 갱생시설에서 온 월간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박지훈 및 유라 본명 이유라 근황 보고, 두 사람 모두 여전히 가혹한 노동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한계에 내몰린 상태. 박지훈은 단 한 번도 면회 오지 않는 모친과 단시번의 융통도 허락하지 않는 전처를 원망하며 매일 밤 독방에서 오열하고 살려달라 울부짖는 참담한 몰골임. 유라는 과거의 미모를 완전히 상실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발작 증세를 보임. 평생 갚아도 끝나지 않을 빚에 대한 절망감으로 무기력증에 빠져 있음. 나는 그 보고서를 끝까지 읽은 뒤 단 한 번 짧게 숨을 내쉬고는 화면을 꺼버렸다. 그들의 소식을 들어도 이제 내 마음엔 작은 동심원조차 잃지 않는다. 한때는 죽도록 사랑했고 또 죽도록 증오했던 남자였지만 지금의 내게 지우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아줌마, 왜 그래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올려다보는 태민이에게 나는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아무것도 아니야. 자, 선생님한테 가봐야지. 다음 주에 또 올게. 태민이가 활기차게 달려가는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뒤 나는 시설을 나서 차에 시동을 걸었다. 목적지는 아빠가 잠들어 계신 수목장이었다.
비석을 정성스레 닦고 새로 사온 꽃을 꽂았다. 향의 연기가 하늘을 향해 곧게 피어올랐다. 아빠, 다 끝났어.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태양홀딩스를 훌륭히 이끌고 배신자들을 단죄했으며 아빠가 사랑했던 이 도시를 재개발하는 거대한 사업까지 그 모든 것을 이뤄냈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복수를 끝냈다는 쾌감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충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 3년 전 남편에게 배신당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던 나. 매일 밤 눈물 흘리며 스스로의 무력함을 저주했던 그때의 나에게 지금의 나는 말해주고 싶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 다정함을 잃지 않고 그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다면 반드시 찬란한 빛이 드는 곳에 닿을 수 있을 거야. 돌아오는 길, 나는 충동적으로 지훈과 함께 살았던 그 집이 보이던 언덕에 차를 세웠다. 그 넓고 삭막했던 집은 이미 철거되었고 지금은 태양홀딩스의 주도하에 미혼모나 홀몸 어르신들이 저렴한 가격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최신 스마트 임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 쓰디 쓴 기억으로 얼룩졌던 공간이 이제는 누군가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부여한 마지막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다. 찰칵 하고 시동을 껐다. 문득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3년 전에 잔뜩 겁먹고 불안에 떨던 표정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스스로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자기 손으로 직접 인생을 개척해낸 한 명의 주체적인 여성의 눈동자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 이제 돌아가 볼까. 나는 작게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엑셀을 밟았다. 집에는 맛있는 입차를 끓여두고 리모델링 카탈로그를 펼친 채 나를 기다리시는 어머님이 계신다. 그리고 내일이면 수천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슴 뛰는 업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남편이 내연녀와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 내게 받아들이라 강요했던 그 굴욕적인 밤. 나는 침묵을 택하고 조용히 칼을 갈았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들이 평생을 발버둥 쳐도 결코 손에 넣을 수 없을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거머쥐었다. 노을로 물들어가는 저녁 하늘은 한없이 높고 눈시리게 맑았다. 내 인생의 제2막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이어져 나갈 것이다.